네, 다음 화면 보시면 1990년도에 정기예금금리가 연 10% 금리를 줬었습니다. 그때 제가 은행을 다닐 때인데요. 창구에서 1억을 받으면 1억 1,000만 원을 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금리 높았냐고요? 높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물가 상승률이 무려 8.6%나 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머니에 들어오는 실질 이자요. 실질 이자는 연 1.4%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만큼 1990년대든 2000년대든 2020년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자꾸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저금리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금리 현상은 기본적으로 인구 구조의 변화 때문에 발생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저금리라고 하는 것은 생산과 소비가 줄어들면 그만큼 금리는 하락하게 돼 있습니다. 생산과 소비가 줄어든다. 왜 줄어들까요? 그것은 이제 고령 인구가 많아지고 저출산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우리 대한민국도 2016년부터 3,700만 명, 이게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 것인데요. 15세부터 64세 인구가 드디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이제 한국 경제는 생산과 소비가 줄어들므로써 저금리의 현상은 더 심화돼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부동산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관리하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많이 올랐지만 7.19 대책 이후에도 많이 올랐다 해서 난리인데요. 과연 부동산 가격이 지난 30년간 왜 올랐을까요? 아파트가 부족해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요, 국민소득입니다. 이 노란색이 이제 국민소득을 나타내는 것인데, 국민소득이 10,000달러, 20,000달러, 30,000달러로 감으로써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이에요. 월세를 지금 강남 테헤란로에 월 1,000만 원에 100만 원 정도 되는 월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나 가까운 이웃 나라를 한번 가보면 홍콩 같은 데는 월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홍콩 도심의 침사추이, 제가 직접 가서 부동산 가게에 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는데요. 무려 400만 원이 넘습니다. 한 달 월세가요. 동경에 제가 한번 가보고 뉴욕 맨해튼도 가보고 런던도 가보고 했지만 거기는 가격들이 다 400만 원, 600만 원 합니다. 런던 같은 데는 방 하나가 600만 원인데요. 여러분들께 이해하시겠습니까? 과연 400만 원, 600만 원을 내고 들어올 사람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강남 테헤란로에 비싸다고 하는 노른자 땅에 월세 400만 원, 5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아마 들어올 직장인들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홍콩은요, 무려 침사추이에 살고 있는 그쪽 직장인들 높은 연봉을 보니까 연봉이 한 1년에 굉장합니다. 한 월 1,000만 원 이상의 월 소득을 받는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 친구들은 430만 원을 내고라도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만큼 대한민국에 앞으로 지금 3만 달러가 넘어섰지만 앞으로 이게 4만 달러로 넘어서게 되면 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모든 부동산이 다 오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부동산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지금 홍콩 도심의 부동산 가격만 하더라도 원베드룸 방 하나짜리가 13억 정도 이렇게 하고요. 방 3개짜리가 무려 23억 정도로 하는 굉장히 고가의 부동산 가격이 동경이든 뉴욕이든 런던이든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앞으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를 것으로 보는데 과연 어느 지역이 많이 오를 것인지를 제가 이따 짚어드리겠습니다. 그 짚어드리기 전에 동경의 그 사이타마 현이라고 있는데요. 인구가 무려 1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큰 도시죠. 이 도시에 말입니다.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주택의 4분의 1이 지금 비어있다라는 하는 것이에요. 공실이다. 왜 비어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196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낡았고요. 여러분 아파트가 40년, 30년만 지나도 못 살겠다. 노후화돼서 이런 불평들이 대한민국도 생기지만 40년이 넘은 아파트. 그 다음에 가장 큰 이유가 고령화 저출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파트를 사서 받아줄 수 있는 수요 인구가 그만큼 없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
관점입니다. 동경에서 무려 거리가 20km, 30km 되는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힘을 못 쓰고 비어 있다. 그럼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좋은 부동산은 오를 테지만 이제 좋지 않은 지역의 아파트는 일본처럼 폭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부동산 관리를 하셨으면 하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앞으로 이처럼 이제 대도시와 지방의 부동산이 양극화 간다라고 하는 것은 고령화와 저출산과 가장 큰 관련이 있고요. 지방의 인구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추세도 좀 염두에 둘만 하고요. 서울이나 부산이나 인천의 어떤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그나마 증가하거나 또 유지되거나 줄더라도 조금 줄기 때문에 대도시 쪽의 어떤 부동산 쪽에 여러분이 좀 관심을 계속 가져가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면 그럼 어떤 지역이 상승할까요?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요. 뭐 강남이 더 오를 것이다. 강남 불패다. 뭐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또 이런 거시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을 한번 바라보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서울로 치면은요, 2호선 라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2호선 라인은요, 사실 우리나라 중에서, 특히 서울 중에서도 아주 핵심, 축을 형성하는 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부동산을 만약에 사신다 그러면, 저는 서울에서 사신다 그러면 가능한 한 2호선 라인에 있는 상가든, 뭐 상가 점포가 됐든, 또 무슨 건물이 됐든, 오피스가 됐든, 또 주택이든 아파트가 됐든 이런 것들을 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이나 해외 쪽만 가서 보더라도 일본도 사실 이렇게 동경 중에서도 이렇게 2호선 라인이 있어요.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진 지역인데요.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도심의 이 부동산 가격은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제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죠. 뉴욕 맨하탄만 해도요, 거기는 뭐 지금 얼마 전에 아파트가 1,000억짜리, 무려 1,000억입니다. 1,000억짜리가 거래가 됐어요, 분양이. 이처럼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앞으로 저는 이제 보는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부동산이라고 하면 특히 상업지역이라든가 준주거와 같이 이런 지역의 어떤 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은 선진국들처럼 가장 크게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도심에 있는 주거용 부동산이 뭐 100억, 500억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는데요. 그만큼 상업이나 준주거 지역은 항상 주거용 부동산을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래서 이런 상업이나 준주거 지역의 주거용 부동산을 지을 수 있는 게 두 가지뿐입니다. 뭐죠, 여러분? 오피스텔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주상복합 아파트 두 가지만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외에 아파트나 일반 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상업이나 준주거 지역은 또 어떤 지역입니까? 교통, 편의시설이 또 인프라가 가장 잘 형성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의 주거용 부동산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상승할 여지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제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생활 기반 시설의 여부가 사실은요,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사실 때 지방에 사시거나 또 도심에 사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또 부동산을 알아보려고 할 때는 기반 시설이 잘 돼 있는지, 특히 이 병원이 24시간 운영하는 병원이 근처에 있는지, 편의점이 24시간 있어야 되는 거고요. 택시, 문 앞에 문 열고 나가서 택시가 내 집 앞에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런 주택에 사는 것이 굉장히 편리한 것이죠. 배달 음식이 또 24시간 가능한 곳에 살아야 되고요. 택배가 수월해야 됩니다. 원활해야 되고, 쇼핑이나 마트도 좀 가까워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극장이나 연극이나 이런 문화시설도 상당히 좋아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전철이나 버스 이런 교통 편의시설인데요. 여러분, 제가 뭐 돈이 많으신 부자들을 만나보니까 이분들은 택시를 타고 다니시거나
전철 타고 다니세요. 그래서 아니 사장님 왜 차를 좋은 고급 승용차를 몰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나이가 80 정도가 넘었으니까 되니까요. 운전기사도 들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본인은 운전을 하려고 해도 눈이 어두워서 운전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뉴욕 맨하탄에 가면 그 아파트에 가보면 문을 열면 다 노인들이 나오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노인들이 우리나라처럼 뭐 양평에 가서 전원주택 지어놓고 뭐 살고 싶다. 이게 이제 50대, 60대의 꿈인데 사실 나이가 연세가 많이 이렇게 들다 보면 도심으로 다시 회귀하는 현상이 일본이나 또 런던이나 또 프랑스나 이런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어떤 서울이라고 한 지역을 놓고 보면 도심의 어떤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에 이제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께서 전략을 잘 짜셔야 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리해드리면 이제 도심과 비도심의 이제 가격의 양극화가 생길 것이다라는 것에 여러분이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도심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인기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라고 점을 또 포인트로 잡아주시고 710 부동산 대책 이번에 이제 규제가 굉장히 심화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조정 지역에서는 두 번째 주택을 살 때부터 8%의 높은 취득세를 매기고 있고요. 세 번째 주택은 무려 12%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취득세를 물리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빌라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다가구 주택들은 아직까지는 취득세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고를 때 항상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게 뭡니까? 생활 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느냐. 이 점을 여러분이 마지막 포인트로 정리를 하고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710 대책에도 서울의 부동산 집값은 10주째 상승을 했는데요. 하지만 전세 품귀 현상 대란으로 인해서 불안정한 시장 상황이 유지되고 있으니 전문가님과 함께 상담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의 세미나에 대해서도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